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연의 집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입단 비극으로 국회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는 확대하면서 폭넓게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로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승연의 집담에서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진욱 뉴스원 기자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포비아, 현재 전세 거래량 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전세 사기 피해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 부동산 1번지 중에 서울 전세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라면 하반기부터는 집주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전망인데요. 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다가구 연립 임대차계에서 전세 거래는 총 4천 건을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건데요. 이 아파트 역시 지난달 총 8,800여 건이 이제 거래되면서 전년 동월 1만 2천여 건보다 약 2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오피스텔도 지난달 1,635건이 전세가 거래됐지만 이 정년 동월 2,600건보다 약 1,000여 건 이상이 낮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공개인 중개사 사무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난해는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가 찾는 우리가 좀 늘고 있는데 이는 월세가 더 좋아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전세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월세에 내몰리는 경우가 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세 기피 현상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고 이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고정금리를 보면 연 3.860에서 6.337% 집계됐습니다. 어쨌든 이 금리가 오르고 전세의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로 가려는 수요가 생겨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최근에 잇따른 전세 사기 피해 사례도 전세는 안전하지 못하는 인식 때문에 이 월세가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빌라에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이전되고 또 전세 사기와 역전세 그리고 깡통 전세를 우려로 빌라 전세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 우려가 확산될 전망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 전세 사기도 문제인데 집값이 하락 때문에 깡통 전세가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 전세 보증금을 지금 돌려받지 못할 정도로 시장 환경이 이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실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지역의 전체 주택 수가 290만, 300만 되는데 전세가 퍼센트로 26%, 75만. 그 다음에 경기도가 420만에 전세가 80만. 그 다음에 인천 지역이 100만 가구에 11% 해서 11만. 제가 다 해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요 3수도권 지역에만 전세 물량이 한 170만 가구 되거든요. 자, 이 170만 가구에 저는 거의 대부분이 전세금이 시세하고 거의 같거나 또는 오히려 시세가 전세금보다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깡통에 우려가 있는 주택수는 수도권만 해도 100만 가구에 가깝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담당 부처에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에 대한 저는 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금액이 그러니까 시가가 떨어졌어도 전세금을 돌려줄 만한 여유가 되는 집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닌 집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절반은 넘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반이라 그러면 한
70만에 그럼 한 80만 정도 90만인데 그 중에 상당수는 개인일 거라고요. 저것이 이제 한 채를 전세 놓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터진 이제 대규모 주택을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샀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정부가 당연히 그 예를 들면 10채 이상을 이렇게 전세를 주거나 했는 이런 그 사람들을 전 충분히 저는 전산망을 가동하면 쉽게 저는 파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이게 얼마만큼 문제가 심각하냐 질문하셨는데 제가 벌써 한 달 전서부터 방송에서 실태 조사해라.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발생 안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다. 특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가격이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별법도 저는 섣불렀다고 생각하는 게 상황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특별법에 나온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런 흔적이 보여요. 좀 될 수 있으면 대상을 축소하려고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하는 의도가 읽혀지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도대체 피해자가 몇 명쯤 되는가? 그리고 그 피해 규모는 얼마쯤 되는가?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전세 사기, 깡통 사기가 얼마나 심각하냐 답답하지만 상황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도 이거 잘 모르는 것 같다. 지금 신문에는 계속해서 지금 뭐 처음에는 뭐 인천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동탄 그런다 가더니 구리 나온다 그러더니 이거 부산서도 지금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저는 전수조사가 지금 시급히 필요하고 그 문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 때까지에 대한 임시 조치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라는 그거는 이 전세 사기를 지켜보는 사람도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막상 그 피해자들도 이거 너무 빠르게 대책이 나왔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이 지금 전세 사기 관련돼 가지고 이게 계속 증가를 하면서 아주 이 빌라에 대한 그 공포증이 너무나 커졌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지금 가뜩이나 거래량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파트 쪽으로만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거래량이 완전히 뭐 증발한 상황에서 빌라 거래는 진짜 최악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최악이라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2030대 세대 신축 빌라 거주자 비중이 가장 높은 서울 강서구로 보면요. 이 화곡동 주택 거래가 사실상 완전히 올스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4월 30일 지난달 30일이죠. 이 4월 한 달간 서울 강서구 다세대 연립주택 전월세 거래 건수가 약 457건으로 전년 동안 1000건보다 이 절반 밑으로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이 정상적인 매물도 전혀 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찾기 어려운 임대인 그리고 손님이 끊긴 중개업소 등의 2차 피해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하도 사건이 사고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이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도 지난달 24일 날 허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열린 간담회에서 이 화곡동이 필요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오기 꺼려하는 2차 피해까지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화곡동 거래시장이 어쨌든 이렇게 위축된 것은 화곡동 빌라 사고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2030대 세대들이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인데 이 화곡동은 또 이 지하철 5호선하고 5호선이 화곡역하고 2호선이 까치산역을 끼고 있어서 이 출퇴근이 편한 이 역세권 입지에다가 상권이 고루 갖춰있다 해서 이 젊은 세대한테 좀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3월 기준 화곡동 인구들도 2030대는 약 전체 인구의 약 38.5%의 6만 5천여 명이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화곡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이 단체방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나쁜 임대인, 나쁜 공인중개사 명단까지 올리면서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좀 무마시키려, 그러니까 좀 더 거래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정세 사기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기가 아니라 거의 뭐 매일매일 하루씩 터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6월 1일 지나고 나면은 전세 문제가 더 심각할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이거 전세 세입자 사기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뭐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두 가지, 하나는 전세 사기 또는 뭐 좀 더 넓게 전세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책 자체가 굉장히 뭐 전문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그리고 뭐 관련 지자체도 되게 저는 허둥댄다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 실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저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 전세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게 사기의 피해든 전 사기의 피해가 아닌 분들도 많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저는 많다고 본 것이죠. 말하자면 집값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전세값이 막 따라 올라갔죠. 네. 그래서 시가의 뭐 한 70%, 80%, 막 90%까지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주인도 뭐 전혀 부담 없이 그 전세로 놨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깡통이 된 그런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논의가 되고 있는 핵심 문제는 뭐냐면 전세를 든 사람이 든 전세 돈을 못 받아내는다는 게 그러니까요. 문제의 핵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피해의 핵심은 전세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못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절대로 국고 재정은 지원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딱 못을 치고 놨고 보니까 네. 결국 나오는 대책들이라는 게 뭐 집을 사시면 취득세 뭐 깎아줄게요. 뭐 그런 진짜 그 변죽만 울리는 대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 핵심은 보증금 반환 문제다. 보증금 반환 문제인데 보증금의 반환을 저는 재정이 투입해 가지고 해결해 주는 건 저도 반대예요. 왜?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클 거고요. 네, 맞아요. 둘째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 보증금 피해는 국고를 세금을 들여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저는 원칙상 안 된다. 그럼 주가 떨어져서 그런 피해를 보면 그것도 그럼 국가가 재정을 해줘야 되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은 안 된다. 저는 그 정부의 방침에는 또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그 특별법에 나오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저는 반대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범위가 좁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난 이거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 피해자는 최소한 10만 단위를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그 범위를 좁히면 안 주겠다는 이야기에 저는 불과하다고 봐서 저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대원칙은 보증금 피해를 가능한 한 금융으로 그리고 이 그 혜택이 되는 쪽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다. 다만 대상 범위를 대폭 늘려줘라. 네. 그래서 사기성이 있냐 없냐 그 사기성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해요. 그 있다고 확정되려고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내려고 그러면 뭐 그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뭐 사기성이 있냐를 가지고 간다. 그다음에 뭐 다수의 피해자 도대체 다수가 몇 명인데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금의 상당액을 반환의 우려가 못 반환할 도대체 나는 이 국토부에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이 6가지 조건이라는 건 진짜 그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거다고 했더만 다행히 어제인가 국민의힘에서 뭐 그중에 4개만 하고 2개 근데 4개를 2개를 없앴다고 하는 내용도 들여다 보니까 뭐 50% 100%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꿔주는 건 뭐냐 하면 보증금을 우리가 세금으로 드릴 수는 없다. 단 가능한 유리한 방향으로 융자는 해주겠다. 그래서 그 보증금의 융자의 범위를 대폭 늘리는 쪽으로 문제를 수습하면 저는 그 둘 다 양측 다 정부나 또 야당에서 합의할 수 있는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그 범위를 대폭 늘려서 보증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방향으로 저는 정부가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좀 말씀하신 것
내용들 보면은 전세 사기 관련돼서 이런 지원 관련된 얘기들이 원래 6개에서 4개로 지금 축소를 해서 조금 더 압축한 것 같은데 원래 내용들하고 지금 어떤 내용들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뭐 전체적인 총평을 해주고 뭐 내용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중요한 거는 이 전사기 피해자들은 나라가 먼저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후로 해결하니까 보증금 문제 상당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이 세금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했던 것이고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3번, 4번, 5번, 6번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면적 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그리고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우려 그리고 보증금 상당히 미반대 우려 이 인정받기 그러니까 피해자 인정받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서민 임차 주택의 정부가 85제곱미터 약 3억 원 이하로 내부로 기준을 정했지만 이 서울시나 같은 구성원이 많은 가족 경우는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고 또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데 또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 지원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어쨌든 우려가 많고 그리고 피해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수 그리고 보증금 상당의 기준도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적용 대상을 또 정부는 너무 넓게 잡으면은 부작용이 크다고도 판단했고 또 한 푼도 건질 수 없을 만큼 피해가 극심한 이들이 정작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는 정부 어쨌든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이제 협의해서 나올 예정인데 이 피해자 그러니까 전국 피해자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이 특별법이 약간 보여주기식이다.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다면서. 또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피해자들도 상당히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 사기나 이런 사기를 받은 사람들도 세금을 투입돼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국민적인 여론에 대한 허락이 필요해야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보면 요즘에 보이스피싱 사기 많죠. 뭐 주가 그 조작 사기 많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구제책이 돼야지 혜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평들도 뭐 일반 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특별법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 아니면은 평가를 좀 해주신다 하면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히나 요 특별법 같은 경우는 또 못을 박았던 게 한시적이라는 그 기준을 또 정해놓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부실하다고 그래요? 봐요. 네. 그 저는 전 이 정부는 안 그러리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것도 이제 규정이 좀 완화돼 가지고 85제곱미터죠. 네. 그 전에는 더 작았었거든요. 뭐 40몇인가 어쨌든 진짜 극빈층들의 전세만 보존해주겠다고 하다가 워낙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 그 여당에서 그 85제곱미터를 늘렸어요. 그래도 이게 30평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86이나 한 90제곱미터짜리의 전세를 사기를 당했으면 그 사람들을 왜 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었거든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지원은 항상 극빈자들, 최하위 계층들 이런 사람들에만 세상에 대한민국에 그러면 극빈자만 사람이고 한 90제곱미터나 100제곱미터의 전세를 살다가 이번에 전세 사기에 걸려갖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정부가 그러면 난 도대체 이런 그게 근데 공산주의도 이렇지 않다고 봐서 저는 이렇게 85제곱미터로 대상을 제한하거나 또 뭐 금액도 처음엔 3억이라겠다가 늘려서 4억 5천이잖아요. 말이 4억 5천이 큰 것 같지만은 웬만큼 살만한 그 전세는 지금 뭐 6억 7억 넘어가는 전세가 서울에 아주 허다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안 해준다. 도대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소위 전세도 뭐 6, 7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이고 한 30평 정도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데 세금은 직사게 내고 이런 혜택에서 다 뺀다. 도대체 법이 뭐 이러냐.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분개를 금할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전세 피해를 본 분은 그 전세 사기를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은 당연히 그건 감옥에 쳐넣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선의로 집값이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가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피해를 입는 전세 피해자에 대해서도
평소에 상관없이 평소에 상관없다 그러면 또 난리시겠지만 뭐 100평짜리 전세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저는 너무 타이트하게 했다. 저는 그래서 중산층의 전세를 얻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처가 나와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특별법에서 나오는 그 범위는 좁기도 좁고 극빈층만을 위한 것이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극빈층을 위한 극빈층에 의한 극빈층의 나라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철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평가하기도 곤란한 거 아니냐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뭐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 냉정한 평가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세금도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 세금 내면서 혜택도 못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 또 편가르기, 계층 나누기 이게 한동안 그전 정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조금 없어질 그런 타이밍이 됐는데 너무 계층을 나누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아주 뭐 냉정한 그 비판이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그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난 피해자들, 그럼 이 사람들도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끝났는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특별법에도 이 경매나 공매가 끝난 이미 낙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인데요. 이 정부는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공매가 끝나 이미 집이 넘어간 낙찰 피해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대상이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에 경공매가 종료되고 또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어야 됩니다. 이 지원 여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증빙자료 등을 종합 감안해 확정이 되는데요. 이 지원이 확정되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를 주어지고 그리고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 지원 그리고 긴급 복지와 신용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법 일모 시점인 시행 이후 2년이 지나더라도 적용 기간 내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특별법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이 380억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은 이마 건축광 일당이 범죄단체로 규정에 처벌한다 하더라도 최고형이 징역 15년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마련된 방안인데요. 어쨌든 이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 사기 등에 대한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추진해서 이 검찰에 송치된 전세 사기 혐의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부동산 거래법 등 관련법에 관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법조계 쪽에서는. 왜냐면 이 범죄단체 조직죄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폭력배들한테 적용되는 죄인데 이것이 과연 이 사기를 치기로 했던 사람들이 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과연 조직적으로 봐야 되냐 이런 기준이 모여서 이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범죄 조직으로 처벌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지진처럼 터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2019년, 20년, 21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거기다가 이제 임대차 3법까지 막 만들어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문가들은 야, 집값보다도 그죠? 뭐 집값도 올라갔지만은 전세금도 같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게 초저금리에 의한 비정상적인 이런 그 전세 가격 상승이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전문가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선량하게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돈을 끌어다가 전세를 든 사람이 지금 와서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조직적으로 100채, 200채, 300채를 아주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전세 가격으로 사서 소위 깡통 개입을 한 사람들이 지금 드러난 게 몇천 채인데 그 충분히 저는 정보 감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경찰은 뭐 했냐는 거예요. 검찰은 뭐 했냐 도대체. 예?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몰랐던가? 난 몰랐다고 하면 정말 이거 무능한 정부가 되는 거고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그건 또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도대체 정부 당국은 뭐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시를 그렇게 못 해갖고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가?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무능하게 접근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터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정부 당국이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걸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어요. 예? 이게 헌법에 대한민국 정부가 뭐 하는 정부예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는 그러면 재산이 아닌가? 재산권이? 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앵커님들도 다 세금을 많이 내지만 세금을 우리가 좀 많이 내냐고요. 예? 예, 좀 많이 세금을 내냐고. 지금 우리 국가 재정이 200조 하던 나라가 지금 670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물론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좀 빌려서 쓰긴 썼지만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이 늘어난 건데 그렇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런 거 하나 사전에 저는 이게 파악을 못하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선의의 재산 피해자가 계속 나올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정부의 저는 책임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일부 관련자들은 이게 사회적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회적인지 아닌지는 또 밤날 우리가 토론해봐야 저는 정부의 책임 분명히 있고 그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세금을 우리가 줘서 하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재정으로 우리가 하지 말고 금융으로 지원하자. 네. 과감하게 지원하자. 그래서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1,000만 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죠?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을 모아야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세금을 날리신 분들을 보면은 그죠? 뭐 보통 4천, 5천, 6천, 1억 5천 넘어가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이 전부 다 자기 돈 모은 돈이라고 해도 뼈가 아프고 그러지만 그걸 또 전세 융자를 받아가지고 네. 넣었는데 날린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의 책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정부가 정보망을 좀 강화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금융기관을 동원해서 금융 지원을 좀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를 모색을 해봐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200조에서 670조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떤 능력이나 어떤 위기 대응 능력은 전혀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보다는 금융적인 지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 대출해가지고 금융 쪽에서 대출이 많이 나갔으니까 이분들도 좀 일정하게 책임이 있으니까 같이 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누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세 대출 전세 대금 대출은요. 네. 거의 회수가 못 될 거예요. 심각하네요, 정말. 뭐냐면 자기가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드는 분이라고 하면 재정 상황이 그렇죠. 최악의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 전세 대출도 공짜도 아닐 텐데. 그렇죠. 네. 근데 돈을 억지로 빌려가지고 그죠? 한 3천 4천을 전세 대출 융자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걸 날려버렸다? 그러면 내라도 돈 안 갚아요. 배째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이렇게 일어나 저렇게 일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 전세 대출 해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회수 못하는 것이 된다. 저는 네.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떻습니까? 그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 같은 경우를 LH가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같이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또 이 임대 요건에 대해서 또 너무 이거 혜택 아니냐, 너무 싸게 주는 거 아니냐, 그런 형평성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은 싸가지가 없는 분이지. 싸가지가 없는 분이지.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분들은 자기 돈 그다음에 융자 받아가지고 몇 천만 해갖고 전세를 살았는데 네. 그게 집이 그냥 획 날아가면서 네. 돈도 다 날렸단 말이에요. 지금 네.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으로 살게 해주겠다. 네. 이거는요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고요 부수적인 해법이요. 살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지 전세금에 대한 대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의 어떤 그런 필요를 부응시켜주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된 대책이 아니고 이건 보조된 대책이다. 첫째.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결국 재정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한계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갈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뭐 조건을 조금 완화해 주면 형평성이 웃자고 저짜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진짜 집 다 잃고 홍수로 말이죠, 그죠? 이게 살 곳이 없는 사람한테 그 뭡니까 컨테이너선 하나 해줬더니 그 컨테이너선을 딴 사람한테 줄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주면 되냐 이런 논란이거든요. 저는 이 질문은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고 오히려 그 건교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LH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을 특별 추경을 해서라도 이것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주거는 일단 해결을 해준다. 그런데 이게 본래의 이 대책은 아니다. 본래 가장 중요한 대책은 전세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야당 특별법에서는 전세보증금 공공에서 우선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야당 주장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뭐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 돈이 투입되는 부분,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합의가 있다면 먼저 선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과연 그것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물어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세 사기 피해자들 보면은 자기 결혼할 자금을 전세 자금에 넣었는데 아직까지 결혼 못했고 그 돈까지도 어쨌든 사기를 당한 입장. 이게 대해서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느끼는 분위기고 도와줘야 되는 얘기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범죄와 재난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은 또 어떤 분도 계시냐면은 이 개인적인 노력 여부를 보고 지원을 결정해야 되나 그런 얘기도 있고 이 전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은 등본을 떼거나 주변 시세 확인된 노력을 했음에도 전세 사기 조직범죄 당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지만 그런 노력 없이 깡통주에 전세 사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한 것은 또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이 임대차 3법이죠. 이 전세 가격을 끌어올려서 발생한 사태가 전세 사기인 만큼 이 정치권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문제가 큰데 그걸 이제 와서 또 그 부분에서 어쨌든 또 대책을 뒤늦게 마련하는 이 정치권에 대한 뼈아픈 얘기도 있고 특히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된 2021년 전세가가 최고점을 찍었고 당시 이루어진 전세계가 끝나는 지난해 말과 올해 부동산이 어려워지면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정부는 어쨌든 이 선구제 후 구상의 대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있고 이거에 따른 진통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민간에서 일어나는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할 필요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사기 그 피해자 때문에 공공 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문제도 있고, 근데 앞으로도 뭐 저소득 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그 뭐랄까요, 뭐 주택을 매입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 뭐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만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예산을 또 소비를 하면 그 뒤에 또 아까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의 공공매입이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5조 5천억, 뭐 최대 많게는 8조 정도까지도 얘기하는데 그 예산으로 확보 가능할까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고, 그걸 또 느렸으면 좋겠지만, 또 그게 뭐 국토부 장관이 뭐 느리자 해가지고 느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여건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자꾸 작다고 그러지 말고, 저는 국토부 장관 말대로 가능한 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거의 문제가 없도록 해주자.
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일단 믿고 네. 만약에 특별한 지방자치의 경우에 예를 들면 서울시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조금 더 공공임대주택의 그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으면 네. 추경을 해서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단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를 해서 주거에 어떤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자. 저는 그건 적극 찬영한데. 근데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네. 그 문제 해결은 이게 곁들여져 있는 문제지. 그걸로 자꾸 모든 대책이 해결된 것 같이 이야기하면 전세 보증금을 날린 사람들은 화난다는 거지. 나는 왼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을 자꾸 만질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핵심은 전세 보증금 뭐 짤 거냐 그 문제인데 자꾸 그 문제를 정부는 뭐 일단 국고 재정은 안 된다. 오케이, 그럼 국고 재정 안 되는 게 좋으니까 그럼 금융이라도 확보를 해줘라. 근데 이제 그 조건이 뭐 이렇게 까다로워 갖고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전세 사기 사태의 핵심은 전세 보증금 문제다. 두 번째, 국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동의한다. 그러면 금융 지원을 줘야 된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걸 너무 쪼그려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많은 그 피해자들이 저는 굉장히 슬퍼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금융 지원을 우리 코로나 났을 때요 중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가요 200조 300조 갔었거든요. 그럼요. 엄청 갔어요. 네. 그게 좀 뻥튀기 하는 면은 있지. 왜냐하면 융자를 뒤로 밀어준 것. 그 융자가 3억? 그럼 3억이 거기 해당되는 뭐 이런 숫자상의 어떤 착시 효과가 있긴 있으나 저는 이번에 전세 사기를 피해를 본 숫자가 저는 만 단위가 훨씬 넘어갈 거라고 좀 추측이 들고 그다음에 금액도 일단은 1억은 평균적으로 1억은 넘어간다고 보면 만에 1억이면 1조거든요. 저는 들어가야 되는 돈이 저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다.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해야만 전세 피해자들이 그래도 효과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수긍할 거라고. 신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딱 하시다가 가늠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답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 자체가 정말 가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6월 지나고 나면은 이게 올해 끝나냐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상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이 특별법 외적으로 보면은 금융 얘기 말씀하셨죠. 그 외적으로 뭐 세제 지원이나 생계 대책도 함께 나왔는데 이런 생계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어쨌든 이 피해 임차인이 거주자 경고에 낙찰 받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디딤돌 대출 내 전용 상품 또는 특례 보금 자료를 통해 지원을 하고요. 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4억 원까지 이제 금리 1.85에서 2.7%까지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 거치 기간 현행 1년에 3년을 연장해 줍니다. 이 소득 요건이 없는 특례 보금자리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금리를 40bp로 우대로 줍니다. 거치 기간도 3년을 적용하고요. 이 민간 금융기관 이용할 경우 담보 인정 비율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등 대출 규제도 1년 한시로 완화하고 필요시 연장도 해줍니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하고 그 등록 면허세도 면제합니다. 이 재산세는 3년간을 감면하는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0%, 60제곱미터 초과는 25%를 적용을 합니다. 이 생계 지원과 관련돼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해서 요건이 충족할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 월 62만 원, 그리고 의료비는 300만 원, 그리고 주거비 대도시 기준 월 40만 원 등을 지원하고요. 다만 소득이 월 156만 원 이하, 그리고 재산 3억 1천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한부모나 조성가정 등에 대해서는 3% 금리 대출도 개인 신용평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네, 이분들 정말 힘든데 교수님 이거 생계대책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생계대책 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런 유사한 제도가 비단 이번에 그 전세 사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으로 뭐 코로나 이전서부터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나온 것이라서 저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다. 그리고 이거 지원 다 해봤자 진짜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뭐 몇천억 수준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 같이 신용 내지 마라.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확실하게 전세 보증금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 낙찰을 받기를 원하면 그 낙찰을 받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건 전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공공매입 임대를 확대해 가지고 거주의 복지를 확장해 주는 것 그 당연한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즉 보증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건드리지 않고 자꾸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뭐 다 좋은 말이지만 진짜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다 박수를 치면서도 이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진행성 이 질병이거든요. 그렇죠. 난 그래서 언론에서 자꾸 빌라 다세대 주택이 더 타격이 크다는 말을 조심해서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게, 이렇게 되면요, 빌라 다주택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피해자가 더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리고 다세대 빌라는 우리 통계를 보면 알지만은 아파트값 폭등할 때 덜 올랐거든. 훨씬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생길 확률이 훨씬 더 적단 말이에요. 왜? 덜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보면 아파트는 급속도로 빠지거든요. 빌라 이 다세대는 빠지긴 빠져도 지금까지 적어도 2월까지 통계를 보면요, 전세 가격이 연립이 2월 달이 플러스 1.0이에요. 아파트는 뭐 마이너스 6.8 이런데 아직도 그렇게 피해가 안. 근데 이제 언론에서 막 다 단독하고 다세대는 뭐 완전히 그 전세 깡통 전세에 완전 주 타겟인 양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 더 떨어지죠. 문제 더 꼬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 전세 깡통 이게 문제가 지금 부분위기로 가면은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아주 독특하게 발생한 문제라고 자꾸 인식하기 쉽다. 저는 그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언론에 이야기할 때도 좀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많이 나올 거다. 많이 나올 거라서 체계적으로 아까 데이터를 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피해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날지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런, 저는 어떤 그 사전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것부터 먼저 하자는 거거든요. 그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는 데이터나 아파트에 비해서 개량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터졌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수치나 개량화가 잘 돼 있는 아파트에서 터지면 이거 뭐 말 못 하겠네요? 그 대비가 전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아파트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아파트에서 이런 사건 같은 거 터지면은 정부가 진짜 뭐 무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파트 최근에 신문 보니까 뭐 그 오피스텔에서도 문제가 많이 터지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대학생 한 100명만 동원하고 한 달, 두 달만 풀어서 조사하면 대충 계략적 수도권의 어떤 그런 데이터는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이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진짜 빵빵한 나라거든요.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데이터를 많이 작성하고 있어요, 통계청에서. 돈도 안 받고도 막 공공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은 현상 파악을 하는 것이 전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정보기관, 예를 들면 경찰청이나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수시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전 탐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가 조작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 똑같은 문제거든요. 짜고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짜고 치는 사람은 뭐냐면 먹고 튀는 거거든요. 이게 전세 사기도 같은 거거든요. 모아놓고 튀기고
털고 나가고 피해는 전부 서민이 보는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게 마약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제사범, 주택이나 주가에 사기치는 사람들을 좀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니까 그게 앞으로 뭐 어떤 사기가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민천의 미추홀구 사태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전체가 문제거든요. 그 전체가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 당시 물어보니까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근처에.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 당시 전세를 할 때 부동산 이렇게 소개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물건이 자체가 우리한테 맡기지 않았다. 기획부동산으로 해서 일반 특정한 부동산 중개원들이 소개를 시켜줬다. 우리한테는 물건이 자체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 또 시세보다 상당히 그때 당시에 몇억 원 정도, 막 1억이 넘는 돈인데 이분들은 상당히 7천만 원, 8천만 원, 최소 6천만 원부터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최근에 올해부터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올려서 피해가 되게 좀 큰 건데 그럼 정부 당국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시세보다 상당히 평균적으로 이하율적으로 계약이 된다면 문제가 있을 거로 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사태를 좀 더 정확하게 보는 그런 DB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주변 시세보다 좀 이상적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데 보면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만약 진짜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대부분 적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 좀 교육 좀 시키십시오. 어디 가서 모아놓고 좀 교육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직책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경찰이든 뭐 검찰이든 감독원이든 또는 뭐 청와대에 계신 분이든 간에 우리가 어렵게 세금을 내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을 들이면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 돈값을 제대로 하는가? 그걸 묶어서 자기의 소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린 다 민간 쪽에 계시니까 방송 그렇잖아요. 봉급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내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이래 갖고 하다가 한 2달 사이에 실수라도 해갖고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날로 우리가 봉급이 잘리는 거잖아요. 우리 민간 사회는 그게 사실은 역동성이거든. 네. 공부 안 하면은 퇴출된다는 게 있잖아요. 네. 공무원들도 그게 경찰이든 감독원이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 열심히 일한다. 이런 분위기가 정상이 돼야 되는데 나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그런 마음으로 탐문을 했으면 저는 그런 사태는 저는 상당수가 저는 정보망이 저는 캐치가 됐을 것이고 그거를 사전에 예방 조치를 했을 것이다. 그래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까 어떻게 하면 되냐. 참 우리 공무원들을 진짜 주기적으로 정신교육을 해야 돼요. 윤리의식도 뭐 많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뭐 문제가 크죠. 그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거는 G7의 멤버가 되냐 안 되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각각의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교수면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서 가르치니까 가르치는데 최선을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자기 직책이 있으면 그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그게 선진국 아닌가요? 네. 그런 면에서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반성 많이 해야 된다. 내가 경찰이든 아니면 뭐 증권거래소든 감독원이든 금융위원이든 내가 내 위치에서 역할을 충분히 했는가. 저는 그런 반성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을 나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자, 이게 지금 저희 또 채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짧게 질문 한번 이거 드리면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뭐 신 교수님이 생각보다 그 정책적인 비판도 많고 하는데 뭐 그 현재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도 잘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좀 질문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전세 사기 터지죠. 뭐 주택 가격 막 하락하는 곳 아까 그 아파트는 심하게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기준금리가 또 최근 동결돼 가지고 이거 조금 횡보하는 금리를 보면서
뭐 이거 투자를 해야 되냐, 또 내 집장만을 해야 되냐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약간 이런 좀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좀 첨언을 좀 주신다면은 뭐 어떻게 좀 대응하라고 하고 싶으세요? 네, 일단은 평균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지는 않는다. 적어도 한 2년은 올라가지 않을 거다. 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는 물건이야. 그거는 뭐 항상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물건들은 대부분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00억이 넘어간다든지 네. 굉장히 큰,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베팅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전 부동산 시세는 당분간, 왜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불경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2년 정도는 갈 거다. 네. 그럼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집이 꼭 필요하냐? 그럼 사라. 근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고 갈아타고 해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생각하면 그건 아주 잘못하신 생각이다. 네. 꼭 우리 아이의 교육이나 직장이나 또는 뭐 내 생활에 필요한 주택이면 그런 분 많거든요. 지금 강남에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저같이 은퇴한 사람들은 이제 이거 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교외로 가서 차익을 가지고 이런 분들은 사야지 지금. 그걸 또 언제 더 내려갈 때를 기다리고 그래요. 그래서 꼭 필요한 물건이면 거래를 해줘라.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한몫 크게 잡겠다? 이 생각은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은 곤란하다. 꼭 필요하시면 사시라. 저는 그렇게 제언하고 싶어요. 네. 교수님께서는 역시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집을 사는 게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가 아니라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해보고 그거에 맞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라,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돼서 뭐 심도 있게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런 임대차 시장, 뭐 현명한 거주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